열린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신호선도입니다. 신호선도는 미분방 정식의 상태 변수들을 표시하고 그 상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그래피컬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2차 미분방 정식에 있어서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변수들은 입력 U, X, X에 관한 1, 2차 미분이 있습니다. 신호선도를 구하기 위하여 우선 상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각 상태 변수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으로 표시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하는데 X의 1차 미분은 2차 미분을 적분하여 얻어지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X는 X의 1차 미분을 적분하여 구하여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위의 정리된 식에서 X의 2차 미분은 상계의 항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X의 1차 미분에 개수 -a를 곱하여 더하여집니다. 이러한 관계를 신호선도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을 이와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상태 변수를 나타내는 각 점을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에 들어오는 방향으로의 신호는 모두 합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표시된 경우 노드 Z의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항은 U 노드로부터 신호에 1이 곱하여져 X의 2차 미분 노드에 더하여지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화살표가 있는 연결선을 브랜치라고 하는데 두 노드 사이의 신호가 전달되는 방향과 계수, 적분 등과 같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열린 미분방 정식을 신호선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변수인 x, y, z, u를 표시하고 각 변수들 미분값에 해당하는 노드들을 추가하고 각 변수와 그 미분값 사이에는 적분의 관계가 있음을 표시하여 줍니다. 미분방 정식의 각 식에서 표현하고 있는 합을 표시하여 주는데 첫 번째 식의 dx, dt는 x, y, u에 각각의 개수를 곱하여 더하여지므로 다음과 같이 dx, dt로 향하는 브랜치들을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신호선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신호선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해석에 사용되는 패스와 루프 정의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은 구조를 갖는 시스템에서 U는 외부로부터 시스템에 가하여지는 입력 신호이며 Z가 시스템의 출력이라고 할 때 패스는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까지 신호의 방향을 따라 진행한 경로를 나타내는데 이때 지나갔던 노드나 브랜치를 다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입력 노드로부터 출력 노드까지의 경로를 포워드 패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한 개의 포워드 패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로가 더 있었던 경우에는 F1으로 표시된 경로 이외에 F2로 표시된 경로도 포워드 패스가 됩니다. 패스 게인은 해당 경로에 있는 모든 브랜치들이 정의하고 있는 관계들의 곱을 의미하는데 위 F1 경로의 경우에는 1, S분의 1, S분의 1을 지나므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F2 경로의 경우에는 D와 S분의 1을 지나므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루프란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 시작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의미하는데 마찬가지로 노드나 브랜치를 중복으로 지나면 안 됩니다. 이 예에서는
안쪽에 있는 이 두 개가 각각 루프를 형성하고 있으며 두 개의 적분기를 지나는 바깥쪽으로 되돌아가는 경로도 루프를 형성하고 있어 3개의 루프가 존재합니다. 루프 게인은 루프를 형성하는 브랜치들이 정의하고 있는 관계들의 곱을 의미하며 첫 번째 루프는 적분기와 A를 지나므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같은 방법으로 루프 2, 루프 3의 루프 게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 접촉하는 루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신호 선도에서 입력 U로부터 출력 X5까지의 포워드 패스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조합이 가능하며 루프는 다음과 같이 3개가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2개의 루프 또는 루프와 포워드 패스에 대하여 그 경로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브랜치나 노드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두 경로가 접촉하고 있다 또는 그 루프를 터칭 루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L1과 L2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넌 터칭 루프 조합이 되지만 L1, L3나 L2, L3는 적분기를 공유하고 있어 터칭 루프 조합이 됩니다. 한편 첫 번째 포워드 패스와 모든 루프는 접촉하고 있지만 두 번째 포워드 패스와 L2는 비접촉하고 있으며 세 번째 포워드 패스 F3는 L1과 비접촉하고 있습니다. F4는 모든 루프와 비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신호 선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신호 선도를 해석한다는 것은 두 노드 사이의 전달 함수를 구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메이슨 룰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델타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두 번째 항은 모든 루프에 대하여 각 루프 게인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항은 접촉하지 않는 두 루프 조합을 모두 찾아 루프 게인의 곱을 구하고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하여 합을 계산합니다. 네 번째 항은 서로 접촉하지 않는 세 개의 루프 조합에 대하여 루프 게인의 곱을 각각 구하고 이들을 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각 항의 부호가 바뀌면서 4개의 루프에 대한 조합, 5개의 루프에 대한 조합들과 같이 항들이 추가됩니다. MK는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연결 가능한 K번째 포워드 패스 이득을 나타내며 델타 K는 K번째 포워드 패스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들의 조합만으로 구한 델타를 의미합니다. 표현은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개의 예제를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매우 간단한 규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신호 선도에서 포워드 패스가 1개 있으며 2개의 루프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 게인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F1과 각 루프는 모두 접촉하고 있으며 L1과 L2 두 루프 또한 서로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달 함수 분모항 델타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비접촉 루프 조합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은 없습니다. 분자는 F1과 접촉하지 않는 루프가 없기 때문에 델타 1은 1이 되며 분자항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를 정리하여 x로부터 y까지의 전달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복잡한 예로 앞서 설명에 사용하였던 다음과 같은 신호 선도에 대하여 각각의 포워드 패스 게인과 루프 게인이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3개의 루프는 모두 서로 접촉하고 있으며 두 포워드 패스와도 모두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달 함수 분모항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각 포워드 패스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가 없으므로 델타 1, 델타 2 모두 1, 2 되며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에 사용하였던 다음과 같은 신호 선도에서 포워드 패스 게인과 루프 게인이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접촉, 비접촉 여부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로부터 전달 함수 분모항은 1, 마이너스 각 루프 게인의 합 플러스 접촉하지 않는 두 루프 조합을 구하는데 여기에서는 L1, L2 조합만이 비접촉이므로 세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분자항을 구하기 위하여 각 포워드 패스에 대한 델타를 각각 구하여 보면 F1과 비접촉하는 루프는 없기 때문에 델타 1은 1이며 F2와 L2가 비접촉하므로 델타 2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마찬가지로 F3와 L1이 비접촉하므로 델타 3는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F4는 모든 루프와 비접촉하므로 두 번째 항이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이 중 L1과 L2가 서로 비접촉하는 루프이므로 세 번째 항이 있어 델타 4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를 정리하여 분자항에 반영하면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회로 해석에 있어서도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와 메이슨 룰을 적용하여 전달 함수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소자가 직병렬로 반복하여 배치되는 필터 구조를 레더 구조라고 하는데 수동 소자로 구성된 레더 구조의 전달 함수를 노달 아날리시스로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수식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레더 구조를 다음과 같이 모델화하여 생각하면 각 노드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들을 신호 선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노드 전압을 표시하고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노드로 표시하면 각각의 노드에서 KCL에 따라 I2, I4, I6를 I1, I3, I5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I2, I4, I6에 각각의 임피던스를 곱하여 소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인 노드 전압 V2, V4, V6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I1, I3, I5는 각 소자의 양단 간에 인가된 전압으로부터 구하여지므로 두 노드 사이의 전압차를 다음과 같이 구하고 이 전압차에 소자의 어드미턴스를 곱하여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경로를 표시하여 신호선도를 완성합니다. 이 구조에 있는 5개의 루프와 1개의 포워드 패스 게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전달 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분모를 구하면 접촉하지 않는 두 루프 조합은 L1, L3, L1, L4, L1, L5와 L2, L4, L2, L5 그리고 L3, L5가 있습니다. 접촉하지 않는 3개의 루프 조합은 L1, L3, L5가 있습니다. 분자는 5개의 모든 루프가 포워드 패스와 접촉하므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메이슨 룰을 이용한 신호선도 해석은 주어진 신호선도를 해석하는 것 자체보다는 주어진 전달 함수로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찾아내는 데 직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출된 구조 후보에 대하여 요구되는 전달 함수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2차 전달 함수가 주어진 경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적분기가 있어야 하며 각 적분기의 입력으로는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입력 신호 U,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피드백 및 다른 적분기의 출력으로부터의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은 입력과 각 적분기의 출력의 조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n차 전달 함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n개의 적분기가 요구되며 입력을 포함한 적분기들 간의 경로는
총 n 곱하기 n 플러스 1개가 있습니다. 출력은 입력과 각 적분기로부터 n 플러스 1개가 있어 총 n 플러스 1의 제곱계의 경로가 있으며 이들로부터 가능한 조합에 대하여 전달함수를 구하여 보고 주어진 전달함수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어진 전달함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한 구조는 경로의 수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각 계수를 독립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하거나 각 소자의 범위가 실현 가능한 범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전달함수로부터 이를 실현하는 구조는 유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 구조를 도출하고 전달함수를 구하여 검증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후보 구조를 도출하여 다시 시도해보는 과정을 반복하여야 합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고차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네스티드 루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와 같이 만들어진 구조가 주어진 전달함수를 구현하는 최적의 구조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고차 전달함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달함수 차수만큼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 적분기를 직렬로 나열하고 다음과 같이 각 적분기 출력으로부터 첫 번째 적분기 입력으로 피드백 경로를 추가하여 바깥쪽 루프가 안쪽의 모든 루프를 내포하는 네스티드 루프를 형성합니다. 이 경우 모든 루프는 접촉하는 루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스티드 루프를 구성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출력으로부터 각 적분기 입력으로 피드백 경로를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각 루프 게인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달 함수를 구하여 보면 모든 루프가 접촉하므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n번째 피드백 경로의 이득이 분모에서 n-1차 항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임의의 분모를 만족하는 구조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분자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워드 패스를 추가하는데 다음과 같이 각 적분기로부터 출력 노드까지의 경로를 추가하여 주면 각각의 포워드 패스 게인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고 각각의 포워드 패스와 모든 루프가 반드시 접촉하므로 델타 K는 모두 1이 됩니다. 따라서 전달함수에서 분모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고 분자항은 다음과 같이 포워드 패스 게인들의 합으로 구하여집니다. 이를 정리하면 분모항의 개수는 피드백 경로 개수로 분자항의 개수는 포워드 경로 개수로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의 고차 전달 함수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네스티드 루프 구조에서도 다음과 같이 입력으로부터 각 적분기 입력으로 포워드 패스를 추가함으로써 왼쪽 구조와 동일한 전달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고차 필터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1차 필터에 대하여 간략하게 되돌아보겠습니다. 1차 필터는 분모, 분자가 각각 s에 관한 1차식, 선형식이어서 바일리니어 펑션이라고도 불립니다. 1차 필터는 1개의 실수 폴과 1개의 실수 제로를 가질 수 있는데 폴과 제로 중 어느 것이 낮은 주파수에서 형성되는가에 따라 로우 패스 필터 또는 하이 패스 필터로 동작합니다. 폴과 제로가 같은 주파수에서 형성되면 서로 상쇄되어 전 주파수 대역에서 크기 응답이 일정한 올 패스 필터로 동작합니다. 위상 응답을 고찰하여 보면 올 패스 필터에서 제로가 음수 제로라면 폴과 제로 주파수를 중심으로 위상이 180도 떨어지게 되는데 폴 제로 주파수 부근에서는 비교적 선형적인 위상 응답을 갖습니다. 위상 응답의 기울기를 그룹 딜레이라고 하는데 그룹 딜레이가 일정하다는 것은 주파수에 따라 입력과 출력의 지연 시간이 동일하여 파형의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올 패스 필터는 파형을 왜곡 없이 지연시키기 위한 딜레이 회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차 필터 구조를 신호 선도를 이용하여 고찰해 보면 먼저 적분기 1개를 이용하여 루프를 형성하여 포를 구현합니다. 여기에 포워드 패스 하나를 추가하면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제로를 형성하는데 포워드 패스 이득 A를 조절함으로써 로우 패스 필터 또는 하이 패스 필터의 컷오프 주파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1차 필터를 캐스케이드 연결하여 각 스테이지의 폴과 제로를 적절히 분산하여 정함으로써 고차 필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1차 필터들의 조합으로 고차 필터를 구현할 수 있지만 설계의 자유도가 충분하지 않아 임의의 고차 필터를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 들어오는 주파수 응답을 갖는 필터를 구현하고자 할 때 수직 수평축을 선형 스케일로 그려보면 1차 로우 패스 필터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갖습니다. 오메가 제로에서의 크기는 DC보다 반드시 3dB 작으며 트랜지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정하여져 있어 스탑밴드 경계를 침범하여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기울기를 보다 급하게 만들기 위하여 1차 로우 패스 필터를 하나 추가하여 2차 필터를 형성하면 다음과 같이 스탑밴드 경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지만 오메가 제로에서 6dB 감쇄가 일어나서 패스밴드 경계를 침범함으로써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전달 함수 식에서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캐스케이드된 두 1차 필터의 전달 함수는 S의 1차 항의 계수가 반드시 상수항의 계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Q가 0.5로 고정되어 있게 됩니다. 허근을 가질 수 있는 2차 필터의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S의 1차 항과 상수항의 계수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Q와 오메가 제로를 적절히 조합할 수 있는 설계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 요구되는 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2차 필터의 전달 함수는 분모 분자가 각각 S에 관한 2차식 쿼드라틱 펑션이어서 바이쿼드 펑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와 같은 전달 함수를 신호 선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연속된 적분기에 네스티드 루프를 형성하여 분모항을 실현하고 포워드 패스를 추가하여 분자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로에서는 이와 같은 적분기의 출력 노드에서 두 신호의 합을 구현할 수 없으며 음수 계수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반전 적분기를 사용하고 합을 계산하는 노드와 출력 노드를 분리하여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포워드 패스를 추가하면 두 번째 적분기 입장에서는 왼쪽의 신호선도와 동일한 입력을 받게 되지만 두 번째 포워드 패스 경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적분기 출력도 서밍 노드와 분리하여 주어야 합니다. 한편 왼쪽 신호선도의 첫 번째 적분기의 출력 노드로부터 피드백되는 신호는 안쪽 포워드 패스의 신호와 첫 번째 적분기의 출력이 합하여진 신호이므로 왼쪽의 신호선도와 오른쪽의 신호선도는 다른 전달 함수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포워드 패스를 갖는 구조를 시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액티브 RC 회로로 구현하면 첫 번째 적분기를 다음과 같이 구현하고 루프를 형성한 후 반전 적분기를 이용하여 부호를 뒤집은 후 이를 두 번째 적분기에 가하고 바깥쪽 루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포워드 패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밍 노드를 위한 OPM프를 추가하여 두 번째 적분기 출력, 첫 번째 적분기 출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분기의 입력 노드를 연결하여야 하지만 첫 번째 적분기의 입력은
입력과 피드백되는 신호를 전류로 변환하여 합한 것이며, 이 노드 전압은 버추얼 그라운드이므로 신호선도의 첫 번째 노드는 실제 구현에 있어서 관측 불가능한 상태 변수이어서 바깥쪽 포워드 패스를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달 함수로부터 신호선도를 구할 때는 실제 회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신호선도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복소수 폴인 경우 응답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2차 전달 함수의 폴은 근의 공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일반적으로 실수부와 허수부를 갖는 복소수입니다. 이를 S평면에 표시하였을 때 원점에서 폴까지의 거리를 내추럴 프리퀀시 n이라고 하며 고유 진동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실수부가 의무 방향으로 클수록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비율이 큰 것을 의미하는데, 진동하는 주파수로 노멀라이즈한 감쇄율을 댐핑 팩터라고 합니다. 댐핑 팩터의 역수를 퀄리티 팩터라고 하는데, 내추럴 프리퀀시, 댐핑 팩터, 퀄리티 팩터는 전달 함수 개수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달 함수 개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복소수 폴의 위치에 따른 크기 응답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3개의 복소수 폴에 대하여 원점에서의 거리가 같은 녹색과 보라색 폴은 같은 오메가 n을 가지고 있으며, 노란색 폴은 이들보다 작은 오메가 n 값을 가집니다. 폴의 의무 실수부와 허수부의 비율, 즉 실수축과의 각도가 Q 값을 나타내는데, 노란색 폴과 보라색 폴은 동일한 Q 값을 가지고 있으며 녹색 폴이 이들보다 높은 Q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부 값은 2Q분의 오메가 n이 되는데, Q분의 오메가 n을 밴드위스, 대역폭이라 하고, 녹색과 노란색 폴은 동일한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으며 보라색은 이들보다 높은 밴드위스를 가집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종합하여 분자에 S항이 없는 로우패스 필터의 크기 응답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녹색 폴의 크기 응답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로우패스 필터 컷업 주파수가 오메가 n으로 주어지며 컷업 주파수 전 오메가 d에서 피크가 나타납니다. 이 피크의 높이는 저주파 대역에서의 크기에 비하여 Q배 높은 값이 됩니다. 녹색 폴의 응답을 기준으로 보라색 폴의 응답을 상대적으로 그려보면, 녹색과 오메가 n이 같기 때문에 컷업 주파수가 녹색과 동일하며, 허수부가 작기 때문에 오메가 d가 더 낮아 더 낮은 주파수에서 피크가 나타나며, 녹색보다 Q가 낮기 때문에 피크 높이도 낮습니다. 노란색 폴에 대하여 응답을 구하여 보면 오메가 n이 낮아 컷업 프리퀀시가 낮으며, 허수부가 작아 피크도 낮은 주파수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노란색과 Q가 같기 때문에 피크 높이는 노란색 폴과 같게 됩니다. 분자항이 S에 관한 1차 식이어서 밴드패스 필터를 구성하는 경우 크기 응답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녹색 필터의 크기 응답이 다음과 같을 때 중심 주파수는 오메가 n이 되며 밴드위스는 피크 값에서 3dB 감소한 주파수, 즉 크기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 되는 양쪽 주파수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노란색 필터는 오메가 n은 작지만 밴드위스가 녹색 필터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보라색 필터는 녹색과 오메가 n이 같기 때문에 중심 주파수가 같지만 밴드위스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녹색 필터보다는 넓은 주파수 범위를 통과시키는 필터로 동작합니다. 시스템의 특성을 출력의 시간에 따른 파형으로 분석하는 것을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라고 하는데, 흔히 스텝 입력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는데 이를 스텝 레스폰스라고 합니다.
2차 로우패스 필터 스텝 레스폰스는 전달 함수의 스텝 파형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인 s분의 2를 곱하여 ys를 구하고 이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한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응답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오메가 d로 주어진 주파수로 진동하면서 진동의 진폭이 시그마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하여 시간이 지나면 1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구분하여서 설명하는데 입력이 가해진 직후 출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를 슬로잉 단계라고 하며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하는 값을 초과하여 피크에 도달하는 과정을 오버슈트라고 하고 진동하는 과정을 링잉이라고 합니다. 진동의 진폭이 감소하는 과정을 세틀링 과정이라고 하며 시간이 충분히 경과하여 진동의 진폭이 0에 도달한 상태를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분되는 트랜지엔트 레스폰스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오버슈트 피크까지 걸리는 시간을 피크 타임이라고 하며 최종 값의 10%에서 90%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라이징 타임이라고 합니다. 입력이 가하여진 시점에서부터 출력이 최종 값의 50%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 시간이라고 하고 진동의 진폭이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세틀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들 값들은 전달 함수 개수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댐핑 팩터가 0인 경우에는 Q가 무한대이며 폴이 J오메가 축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진폭으로 무한히 진동하게 됩니다. 댐핑 팩터가 클수록, 즉 Q가 작을수록 허스부에 비하여 실스부가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동에 비하여 진동의 폭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대략 댐핑 팩터가 0.7보다 크면 오버슈트가 없이 최종값까지 단조 증가하는 파형을 갖게 됩니다. 댐핑 팩터와 세틀링 타임 및 피크 타임의 관계를 고찰하여 보면 댐핑이 클수록 궁극적으로 세틀링 되는 시간은 감소하지만 피크 타임이 길어져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매우 느리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차 필터의 사양은 다음과 같이 신호가 통과하는 대역인 패스밴드와 신호가 통과하지 않는 대역인 스탑밴드 경계 주파수를 정의하고 패스밴드에서의 크기 응답의 변화폭 패스밴드 리플과 패스밴드와 스탑밴드 크기 응답 차이 스탑밴드 어테뉴에이션이 주어집니다. 윈도우가 충분히 여유로운 경우 1차 필터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트랜지션 밴드 폭이 좁아지면 2차 이상의 필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차 필터에서 오메가 제로보다 조금 높은 주파수에서는 크기 응답이 Q에 비례하여 급격히 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탑밴드 어테뉴에이션이 큰 경우에는 스탑밴드 경계를 침범하게 되므로 보다 높은 차수에 대하여 조건을 만족하는지 시도하여야 합니다. 고차 필터의 전달 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후학적으로 일종의 커브 피팅을 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전달 함수 형태가 정하여져 있고 이에 대하여 주어진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예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어진 전달 함수에 대하여 주파수 응답은 유일하게 정해지지만 주어진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전달 함수는 유니크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며 다양한 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이 가능하며 주로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하여 전달 함수를 구하는데 주어진 차수에서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차수를 높여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주어진 필터 요구 조건으로부터 전달 함수를 구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버터워스, 쉐비셰프, 인버스 쉐비셰프, 일립틱, 베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하여진 전달 함수 주파수 응답은 알고리즘에 따라 각각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버터워스의 경우
원점에서 모든 차수 미분이 0이 되도록 계수를 구하기 때문에 패스밴드에서 크기 응답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하여 평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트랜지션의 기울기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쉐브셰프는 트랜지션의 기울기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패스밴드에서 크기 응답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며 인버스 쉐브셰프는 패스밴드 리플이 없는 대신 스탑밴드에 리플이 존재합니다. 일립틱 알고리즘은 트랜지션의 기울기가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패스밴드, 스탑밴드에서 리플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베셀 알고리즘은 크기 응답의 트랜지션 특성은 좋지 않으나 패스밴드에서 선형 위상 응답을 갖기 때문에 위상 응답에 의한 파형 왜곡이 없어야 하는 응용 분야에 사용됩니다. 어떠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가는 응용 분야가 무엇인가에 따라 선택하며 동일한 사양에 대하여 각 알고리즘마다 요구되는 차수는 다른 값을 가지므로 하드웨어의 복잡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낮은 차수의 필터를 다단 연결하여 고차 필터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차 스테이지를 여러 스테이지로 연결함으로써 고차 필터를 구현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는데 2차 필터에 대하여는 이론이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으며 설계 및 구현이 쉽고 부품값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며 손쉽게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2차 필터의 장점은 모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각각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고차 필터에서 각각의 계수와 근과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구현 후 어떤 부품의 변화가 주파수 응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 분할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2차 전달 함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각 2차 전달 함수를 각각의 필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전달 함수를 갖지만 실제 구현에서는 어떠한 회로나 시스템도 잡음 또는 계산 오차나 표현할 수 있는 신호나 계수의 최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2차 필터에서 각각의 재료를 어느 2차 분모와 함께 필터로 구현하는지, 어떤 스테이지의 필터를 먼저 둘 것인지, 각 스테이지의 게인을 어떻게 분단할 것인지에 따라 전체적인 성능은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캐스케이드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하여 잡음과 비선형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최적화할 수 있지만 대단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이 없이도 직관적인 최적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기본적인 원칙은 폴제로 조합, 스테이지 순서, 스테이지별 이득 분산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스테이지에서의 신호 레벨이 비슷하도록 맞추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제로를 그 제로와 가장 가까운 폴을 갖는 스테이지와 묶어 각각의 2차 필터를 구현합니다. 이는 근접한 폴과 제로가 서로 상쇄되어 넓은 범위의 주파수 성분에 대하여 신호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전달 함수 예제에서 각 스테이지의 폴은 다음과 같이 놓여 있으며 3개의 제로가 원점과 J오메가 축을 따라 놓이게 되므로 가장 가까운 폴과 제로를 서로 묶어 다음과 같이 조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빨강 폴과 원점의 제로가 서로 멀어 보이지만 복소수이어서 대칭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합리적인 조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Q가 낮은 스테이지를 앞에 두는 것인데 이는 특정 주파수 성분이 지나치게 커져서 다음 단 필터의 신호 범위를 벗어나 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로우 배치에 따라 각 스테이지가 로우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로 동작하게 되는데 어느 스테이지를 먼저 둘 것인가는 신호와 잡음, 간섭의 스펙트럼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폴 제로 페어링과 스테이지 순서를 정한 후 각 단의 신호 크기와 SNL을 고려하여 스테이지의 이득을 분산하여 줍니다. 이와 같은 직관적인 방법이 최적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구현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틀랩에서 실행할 수 있는 툴박스 중 하나인 아날로그 필터 디자인 툴박스를 이용하여 고차 필터를 설계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매틀랩 메인 화면 상단의 애드온을 이용하면 다양한 툴박스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할 수 있는데 애드온 받기 창에서 아날로그 필터 디자인 툴박스를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폴더 열기 버튼을 선택하여 매틀랩 메인 화면의 현재 폴더 창에 설치된 툴박스가 나타나면 상단의 앱 설치 버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된 툴박스가 앱으로 설치되도록 하면 메인 화면의 앱 탭에서 툴박스를 볼 수 있습니다. 앱 탭에서 아날로그 필터 디자이너 앱을 선택하여 툴박스를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아날로그 필터 디자이너라는 창이 생기게 됩니다. 이 툴박스는 로우 패스 또는 하이 패스 필터를 설계하며 이와 같이 구하여진 전달 함수로부터 밴드 패스 또는 밴드 리젝션 필터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스페시파이 메뉴를 선택하면 필터 차수를 결정하기 위한 창이 열리고 여기에 패스밴드 컷업 주파수, 스탑밴드 경계 주파수 및 스탑밴드 어테뉴에이션 값을 입력하고 캘큘레이트를 실행합니다. 창의 하단에 필터 활성 알고리즘에 따라 요구되는 차수가 표시되는데 차수가 지나치게 높으면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요구 조건을 완화하여 다시 시도합니다. 통상적으로 6차 이내의 필터가 사용되며 8차 이상은 현실적으로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디자이너 창으로 돌아와서 알고리즘과 차수, 패스밴드 리플, 스탑밴드 리플을 입력하여 줍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는 리플이 달라지며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차수가 정하여져 있으며 요구되는 리플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두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필터의 트랜지션 밴드 기울기는 자동적으로 정하여지기 때문에 스탑 밴드 경계 주파수를 별도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필터의 전달 함수 폴 제로, 주파수 응답, 트랜지언트 레스폰스 등을 아날라이즈 메뉴 옵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스트 트랜스퍼 펑션 창에서 전달 함수 개수를 넣거나 폴과 제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아날리시스를 통하여 개수두루 비율, 스탑밴드 경계 주파수, 위상응답, 폴제로 위치, 임펄스 레스폰스, 스텝 레스폰스 등을 확인하고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차수를 바꾸거나 다른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아날로그 필터 디자이너를 이용하여 구하여진 전달 함수를 갖는 필터를 시뮬링크에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필터 디자이너를 이용하여 100kHz 40dB 로우 패스 필터를 설계하여 보겠습니다. 주파수 응답, 임펄스 레스폰스, 전달 함수, 스텝 레스폰스를 확인하여 봅니다. 이제 주어진 전달 함수를 시뮬랭크에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퍼 펑션 블럭, 스코프, 투 워크스페이스 및 스텝 입력을 배치합니다. 입력부터 파라미터를 설정하는데 스텝이 가해진 시간을 0초, 크기를 1로 설정합니다. 트랜스퍼 펑션 블럭에 아날로그 필터 디자이너에서 구한 전달 함수 개수를 입력하여 줍니다. 시뮬레이션 시간을 아날로그 필터 디자이너의 스텝 레스폰스와 같이 맞추어 주고 시뮬레이션 간격을 충분히 작게 하기 위하여 (1 나노세컨드로) 시뮬레이션 간격을 설정합니다. 워크스페이스로 보내지는 데이터를 명령창에서 손쉽게 다른 함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레이로 설정합니다. 스코프 창을 열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아날로그 필터 디자이너에서 구한 스텝 레스폰스와 거의 같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슈트를 보다 명료하게 보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연장하여 봅니다.
오버슈트 시간과 값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임펄스 레스폰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을 펄스 신호로 바꾸어 주고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초기의 펄스가 한 번만 뛰도록 하기 위하여 펄스 주기를 시뮬레이션 시간보다 길게 설정하여 줍니다. 이와 같이 입력하고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데, 이는 시뮬레이트 모든 시간은 시뮬레이션 간격을 최소 단위로 하여 그 배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 간격을 1 나노세컨드로 시뮬레이션 시간을 100 마이크로세컨드로 정하였기 때문에 주기를 1 마이크로세컨드로, 펄스 폭을 1 나노세컨드로 설정하여 주고 펄스가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줍니다. 줌인을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0과 1 나노세컨드 사이에 크기가 1인 펄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력을 확인하여 보면 매우 작은 출력이 관측되는데, 이는 아날로그 필터 디자이너가 구해준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결과는 펄스 크기를 1로 설정하였기 때문인데, 임펄스 정의가 폭이 델타이고 크기가 델타분의 1인 펄스 델타가 무한히 작아져 0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펄스를 모방한 펄스의 면적이 1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폭이 10의 마이너스 9승이므로 높이는 10의 9승이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하여 보면 결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임펄스 레스폰스를 워크스페이스로 가져와서 그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주파수 응답을 구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p-웰치 명령을 흔히 사용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p-웰치 명령으로 스펙트럼을 구하여 수평축을 로그 스케일로 설정하고 관찰해 보면 대략적인 경향성을 로우 패스 필터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아날로그 필터 디자이너 결과와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평축 스케일이 실제 주파수가 아닌 정교화된 주파수이므로 이를 실제 주파수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샘플링 주파수를 입력하여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샘플링 주파수는 주어진 데이터 시퀀스의 시간 간격을 의미하므로 시뮬레이션 간격인 1나노세컨드 역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수평축이 스케일드된 결과를 보면 대략 100kHz에서 40dB 감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P-웰시는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는 것으로 주어진 데이터 시퀀스를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윈도우를 취하고 FFT를 계산한 후 각 윈도우에서 구해진 결과의 평균을 구하여 평균 스펙트럼을 구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주기 신호가 지속될 때 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1회로 끝나는 임펄스 레스폰스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임펄스 레스폰스를 다음과 같이 직접 FFT를 취하여 복소수 결과가 나오고 그 크기를 보기 위하여 절대값을 취하여 그려줍니다. 여기에서 수평축의 오른쪽 끝이 샘플링 주파수 1GHz이므로 100kHz 부근에 최저점이 생기고 스탑밴드 어테뉴에이션이 마이너스 40dB로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FFT는 데이터의 시퀀스 크기와 같은 개수의 주파수 성분을 선형 주파수 간격으로 구하여 주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 주파수 불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낮은 주파수 주파수 성분을 보다 자세히 관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시퀀스의 엘리멘트 수를 늘려 넘버 오브 FFT를 늘려야 합니다. 주기 함수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임펄스 레스폰스는 세틀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신호가 그리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간격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간격을 줄이면 오랜 시뮬레이션 시간이 소요되며 실질적으로 연구 목적인 경우 시뮬레이션과 FFT에 수시간 또는 수일이 소요되기도 하며 메모리 용량의 부족으로 시스템이 다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틀랩을 사용하기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트랜지언트 시뮬레이튼 시뮬링크를 이용하여 주파수 도메인의 특성을 관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입력에 화이트 노이즈를 인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력 신호를 화이트 노이즈 소스로 대체하고 샘플링 시간은 시뮬레이션 간격으로, 노이즈 파워는 샘플링 간격과 같은 값으로 설정하고
입력 신호를 관찰하여 보면 RMS 크기가 1인 잡음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출력 신호를 FFT 취하여 보면 입력 신호가 전 주파수 대에서 크기가 1인 화이트이므로 출력 신호 스펙트럼이 주파수 응답과 같게 됩니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입력에 패스밴드 주파수를 갖는 사인웨이브 신호와 스탑밴드 주파수를 갖는 사인웨이브 신호의 합을 인가하고 그 출력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뮬레이션 시간은 가장 낮은 주파수 성분이 최소 수십 주기 이상 동안 시뮬레이션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시뮬레이션 간격도 적절히 설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관찰하여 보면 입력에는 낮은 주파수 성분과 높은 주파수 성분이 합하여져 보이지만 출력 신호에서는 높은 주파수 성분이 매우 작게 나타나 로우 패스 필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력 신호의 스펙트럼과 출력 신호의 스펙트럼을 구하여 보면 입력 신호에는 입력으로 인가된 5kHz와 500kHz 신호가 동일한 크기로 나타나지만 출력 신호 스펙트럼에는 500kHz 신호 성분이 40dB 감쇄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